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탈탈탈 3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탈탈탈은요 탈북하면서 힘들었던 경험 탈탈 털어드리는 프로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로 김정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저번 회차부터 섭외자분이 보조 MC로 출연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섭외자이신 장현 씨가 네, 보조 MC로 같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나TV의 내생남 최장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어떻게 알죠? 저희가 운전면허 학원에서 네. 예, 운전하면서 예, 알게 만난 예, 사이입니다. 마포구청에서 네. 그때 이제 저희 탈북민들 대상으로 이제 운전면허 연습을 시켜줄 네.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정원 누나랑 이제 저랑 이제 그때 처음 뵙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되게 그때 막 쾌활하고 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친누나 같은 거예요. 그랬어요? 네. 몰랐네. 네, 오늘 김정원님의 네. 탈북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흥이 고향이세요. 네. 여기서 몇 살까지 사신 거예요? 제가 되게 빨리 결혼을 했어요. 예, 솔직히 저는 20살까지는 이게 정말 남자하고 손만 잡고 자도 임신하는 줄 애기가 생기는 줄 알았던 알고. 예, 북한에서 다 그렇죠. 예, 근데 23살에 되게 일찍이 결혼을 해서 23살까지 함흥에서 살았고 그리고 거기서 기차로 1시간 정도 가면 정평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결혼을 해서 3년을 살고 예, 정말 아픈 추억을 가지고 또 이혼당하고 다시 이제 고향인 함흥에서 살다가 탈북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우선 그 얘기를 듣기에 앞서서 네. 북한에서의 삶은 어느 정도셨는지. 저희는 그래도 그 아버지가 네. 그 중국에 친척이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어려운 분들보다는 조금 좀 괜찮게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해서부터 제 인생에 완전 좀 바닥을 친 그런 좀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왜 결혼을 하면서? 저는 함흥에 있을 때는 정말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저는 참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은 정말 리더십도 강하고 그리고 정말 착하고 한국에 말하면 뭐 범생이라고 하죠. 예,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 일을 할 때도 참 저는 그 공장에서도 뭐 내놓으라 하고 예, 그랬던 아이였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정말 사랑하는 딸을 잃고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뭐 가정 폭력 그걸로 인해서 저는 정말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고 그리고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쳤다가 또 본이 아닌 뭐 그런 거 보고 뭐라죠? 그 정치범인? 예, 정치범인으로 저한테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이혼 당하고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때가 가장 바닥을 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딸은 몇 살 때 이루신 거예요? 3살 때요. 3살 제일, 때요? 네, 제일 3살이면 진짜 예쁘잖아요. 네, 예쁠 제일 때. 정말 조금 여쭤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 결혼을 23살에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금 혹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정말 집에서 하는 무남동녀죠. 되게 외동딸이 외동딸로, 있었어요? 예, 외동딸로 너무 사랑받고 부모님들한테 정말 효녀였다고 말할 수 있죠. 7살 때 저희 엄마가 이제 아파서 계속 장기 치료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7살 때부터 밥을 했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밥을 해서. 근데 아빠는 모든 거 다 하면서도 쌀 시쳐 안 치고 그 국물 끓이는 거는 꼭 7살짜리인 저를 깨워서
일어나서 밥 해 하면 7살 때 눈 비비고 나가서 밥을 씻어서 안 치고 그 북한에는 다 구멍탕 불 때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아빠가 구멍탕 불 다 갈아놓고 가마 다 씻어서 준비 딱 하고 저를 깨워요. 7살짜리는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래서 또 밥을 안 치고 또 국가마 또 국을 안 치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들어가 자요. 그러면 아빠는 또 밥 다 하고 다 되면 또 저를 깨워서 밥 먹이고. 아니, 근데 그 그런- 구멍탄을 네. 이제 밥을 할 때 네. 그래도 그 빨리 꺼내야 될 시간 있잖아요. 그건 아빠가 또 알아서 해요. 그냥 안 치기만 네, 하는 거군요. 참 지금 생각하면 아빠가 저를 너무 사랑했었는데 왜 밥만은 나를 시켰는지.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인민학교 저희는 한국에서는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인민학교라고 하는데 인민학교 들어갈 때 저는 한글 다 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입학식 할 때 제가 나가서 그 한영 그 연설 있잖아요. 토론 앞에 나가서 신입생 토론이라고 해서 맞아요. 신입생 그거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뭐 반장 네, 반장 부반장. 네, 그런 거 이렇게 추천하고 또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뭐 그런 거 선거할 때 이렇게 유세하는 것처럼 공약을 공약을 하죠. 네. 아직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도 대한민국 언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예, 그런 하는데 북한에는 그 잘하는 학생을 선생님이 이렇게 지명해서 학부반장을 시켜요. 근데 제가 1학년 때 누가 학부반장 하겠는가 해서 제가 손 번쩍 들어서 학부반장을 했는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학부반장을 했어요. 6년 동안요? 네, 아니 저희는 초등학교가 4년이. 아, 예, 그때는 4년이었어요. 지금은 5년이라고 그러면 하더라고요. 정원 누나 때는 그때 남녀 공학이 아니었을 때인 거죠? 네, 저희는 인민학교에 네. 남자반, 여자반 따로 있었어요. 아, 초등학교부터. 근데 여튼 예, 공학은. 근데 같은 학교에 학급은 아니고 학급은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학부반장을 하면서 북한에서는 이제 그 학교마다 모범분단, 영예분기 분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 때 저희가 인민학교 4학년 올라갔을 때 모범분단이 없어지면서 영예분기 분단이 됐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더십도 강하고 되게 모범생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모든 데서 저는 이겨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예분기 분단을 만드는데 저희 학급이 12개 학급이었거든요. 저희 그 학년에 12개 학급이었는데 12개 학급 중에서 2개 학급만 영예분기 분단이 돼요. 근데 저는 우리 반이 꼭 영예분기 분단 돼야 돼. 그래서 그때 또 선생님이 겨울에 이제 얼음판 건너다가 팔 부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모든 그 업무랑 모든 그 일을 제가 다 도맡아 했어요. 아 학생이 그거를. 예. 그러니까 수업은 다른 반 선생님들이 오지만은 영예분기 분단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엄격해요. 왜냐하면 저희 그 학급에 그 낙제생이 한 명대도 있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저희 그 학급 친구들은 저를 되게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낙제생을 없앤다고 저희는 이제 1시면 그 수업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다 이렇게 집에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집에 안 보냈어요. 안 보내서 다 남겨서 숙제를 다 하고 그 숙제를 저한테 검사 맡아서 합격된 쪽쪽 집에 다 보냈거든요. 그리고 밥은요? 스스로 자율학습을 시키셨네요. 밥도 안 먹이고 점심밥도 안 먹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낙제생들 몇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는 정말 여기 말하면 지시봉, 북한에는 교편대라고 하거든요. 그 나무 가지고 이렇게 길게 만든 교편대가 있어요. 그걸로 때리면서 지금 말하면 지금 폭력을 쓰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공부시켰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또 꼬마 계획이라고 있거든요. 그 꼬마 계획을 또 학급마다 또 그 계획을 다 수행을 해야 됐고 그리고 또 토끼가죽 계획이라고 해서 한 사람당 뭐 5장씩 아시죠? 그 꼬마 계획 안에 토끼 가죽을 네, 토끼 가죽이 내야 네, 하고 가져와야 하는 뭐 계획이 가죽 있어요. 파동이나 파철이나 네. 파지나 이런 것들을 그거를 그 우리 학급이 모범이 돼야 돼요. 그 영예분기 분단 되려면.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저의 이 욕심 때문에 우리 집에서 토끼를 150마리 길렀어요. 150마리를 집에서 예. 키우셨다고요? 왜냐면
저희 반 이제 한 사람 5장씩 토끼 가죽을 이제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혹간 가다가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집에서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토끼를 잡아서 그거를 보충하는 식으로 해서 엄마도 정말 저한테 많이 대단하시다. 하셨어요. 토끼 고기 많이 드셨겠어요. 네. 근데 장마철에 토끼 하나라서 다 죽었어요. 아, 그렇게 토끼가 전염병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네. 예, 이게 번식력도 맞아요. 굉장히 빠른데 대신 이제 이제 빨리 죽어요. 네. 설사병 같은 거 그래가지고 만나서. 그 앙컷 수컷을 저희가 이제 부엌 밑에서 또 길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재를 탈탈탈탈 덜다 보니까 토끼가 제 그 안에다가 안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토끼들이 새끼를 막 10마리씩 낳아요. 그 새끼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그 엄지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좀 차면 안 되니까 따뜻한 데를 찾아서 가서 새끼를 낳는데 그 재판에는 구멍탄불 이렇게 떼면 밑에서 재를 이렇게 파내면 그 밑에는 따뜻해요. 그 재가 거기에다 막 새끼 넣고 막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학교 때 제가 반을 이끌어 가려면 제가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입안에서 뭔가 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나 하고 막 뱉어봤더니 피고름이 제가 이게 편도가 이렇게 터져서 그게 이제 피고름으로 막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병원 가자고 하지만은 저는 우리 반이 영예분기 분단 돼야 된다고 정말 병원도 안 가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영예분기 분단을 저희 반이 진짜 쟁취를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게 네. 하나도 필요가 뭐 그렇죠. 없었는데 네. 예. 그렇게 저는 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그렇고 정말 열정적이었고 모범생이었어요. 그럼 학교 다니실 땐 모범생이셨고 네. 아까 일하실 때도 굉장히 잘 하셨다고 네. 했는데 어떤 일 하셨어요? 저희는 북한은 이제 그 한국은 나의 실력에 따라서 나의 뭐 학력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그 직장을 찾을 수가 결정하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북한은 여기 말하면 구청 북한은 구역이라고 하거든요. 저 함흥시 사포구역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포구역에 있는 인사과에서 그 공장을 이렇게 배치해줘요. 졸업할 때. 배치를 해주는데 저희 아버지는 전동기 만드는 공장에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동기 만드는 공장에 배치돼서 1년 동안 여기 말하면 기능학교죠. 네. 거기는 기능공학교라고 해서 1년 동안 저는 선반을 배웠어요. 그래서 선반을 깎는 그런 그 자격증도 갖췄고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선반을 이렇게 배우면 결혼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당에서 그 저 운덕이라는 곳에 있는 그 어린이 옷공장에 그 수출 피복 공장으로 이제 확대를 시켰어요. 당의 방침에 의해서. 그걸 확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인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을 이제 무리 배치 막 시키고 그랬었는데 그 정보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공장에 가서 그 북한에는 공장을 이렇게 이직하려면 뭐 서류가 이렇게 많잖아요. 이제 뭐 그래요? 가도 네. 구분을 해야 되죠. 배구, 네. 그다음에 뭐 사료청 조직, 그다음에 공장 행정 뭐 그런 서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 서류를 떼는데 마음대로 또 이직할 수 없으니까 정말 어렵게 해서 수출 피복 공장이라는 데를 갔어요. 정말 이직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완전 북한에서는. 못해요 거기는. 네, 약간 뭐 저희는 이제 이곳에서 살 권리, 저곳에서 살 맞아요. 권리, 이곳에서 일할 권리, 저곳에서 일할 권리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이제 화가 나면 이제 뭐 이제 회사를 때려칠 수도 있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못해요. 그렇게 하기 그런 거 힘드니까. 못해요. 그래서 수출 피복 공장이라는 데를 갔는데 저희 나이가 그때 제가 이제 20살, 21살이었는데 그 나이가 그래도 그 어린이 옷 공장에서 원래 일하시던 분들 외에는 저희가 나이가 제일 많았었어요. 그래요? 예, 그 금방 지금 인원을 이렇게 확보하다 보니까 학교 졸업생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이 많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또 그런 뭐 직장장이라든가 그런 간부들의 눈에 좀 띄어서 저는 자재를 또 맡아서
예, 일을 이렇게 공장 다니면서도 내놓으라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럼 공장에서는 몇 년 정도 일하신 거예요? 제가 23살에 결혼해서 이렇게 한 3년? 아, 23살 때부터 일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 20살. 20살부터 23살까지. 일을 하시고 네네. 23살에 그럼 결혼하시면서 네. 일 그만두시고 네. 결혼도 정말 그 번개불에 콩 닦아 먹듯이 완전 네. 결혼을 했는데 사람들 들으면 되게 그 웃어요. 제가 그 남자분을 만나서 13일 만에 약혼식을 했고요. 중매로 만나신 거죠? 예, 친구 소개로 만나서 네. 그리고 약혼식을 해서 한 달 보름 만에 결혼을 했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하셨어요? 2달 만에 했네요. 아, 저도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북한에는 그 네. 외화벌이라고 해서 공장에 일감이 없잖아요. 일감이 없으면 그 외화벌이를 막 보내요. 근데 그때는 도토리, 네네. 예, 도토리 외화벌이를 해서 한 사람이 이제 마른 도토리를 20kg씩 해서 공장에 바쳐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친척도 없고 저는 엄마는 전쟁고하고 아빠는 중국에 고향이다 보니까 친척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친구를 따라서 친구 언니네 농촌에 이제 네네. 도토리 따러 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 언니 그 형부가 네. 자기 친구를 저희가 이제 도토리 다 따가지고 이제는 오늘 와야 되잖아요. 네. 그 어느 날 그 전날 저녁에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네, 거기 친구 한 분 중에서 이제 결혼 안 한 그 총각이 있어서 어디 보고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날에 아, 이렇게. 예, 9월 30날 저 날짜를 잊지 않지는 게 9월 30날에 처음에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근데 10월 1일 날에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저 친구를 통해서 와서 저랑 결혼하고 싶다. 근데 저희는 아빠는 원래 말씀이 없으셔서 말을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계셨는데 엄마는 그냥 완전히 반대를 하셨어요. 어떻게 딸을 고이 길러서 그것도 시내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어릴 때는 제가 엄마 그 아프셔서 많이 고생을 했지만은 진짜 그렇게 농촌에 가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북한에는 노동자한테 시집을 가면 그냥 부양으로 놀죠. 배급 300을 받으면서. 그쵸. 근데 농촌에 가면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농사 일을. 거기에는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을 해야 되니까 엄마가 무조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침묵을 지키고 계시니까 근데 그때 91년도였는데 그때부터 솔직히 좀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나라가 좀 어렵기 시작할 때였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도 농촌에 가면 배부르게 먹지 밥이라도 않겠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그 말을 한마디 딱 하셨는데 이분이 그거를 승인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빨리 자기네가 이제 준비해서 약혼 준비를 해서 오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그게 10월 1일이잖아요. 네. 10월 13일 날에 약혼식 준비 딱 하고 온 거예요. 그래 저희는 약혼식 때 막 사람들 부르고 이러지 못했어요. 그냥 그 집 친척들하고 우리 가족만 간단하게 모여서 10월 13일 약혼식 하고 12월 1일 날에 그럼 결혼식. 누나는 어떤 걸 보고 그 남자를 이제 네. 승낙하신 그냥 거예요? 저는 연애를 못 해봤잖아요. 네. 연애를 못 해봤는데 첫사랑-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보셨어요? 네, 저는 근데 북한에는 솔직히 지금은 많이 개방됐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연애하는 사람도 좀 크게 없었어요. 예, 걔하고 거의 중매로 다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23살 되도록 한 번도 저는 연애해 본 적이 없었고 23살까지 손만 잡아도 애가 가지는 줄 알고 그러셨죠? 아, 20살까지 20살 지나서 조금 알았어요. 근데 23살 되는 해 12월 달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저는 연애를 못 하다 보니까 저는 시댁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어요. 한 번도 못 가보고. 근데 남편이 조금 외모가 좀 잘 돼. 잘생겼어요? 외모에 빠지셨구나. 저 친구도 이 외모를 봐요. 예, 좀 그러니까 키도 좀 작고 했는데 좀 이 외모가 좀 잘
조금 잘생겼고 그리고 똑똑했어요. 예, 북한에는 거의 그 군대 나가야지 입당하잖아요. 네, 그렇죠.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는 게 제일 또 그런 거니까. 근데 신분 상승의 첫 번째 그렇죠. 근데 계단이죠. 군대를 못 갔어요, 이분은. 네. 키가 작아서 못 갔는지 어찌 못 갔는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못 갔는데 그때 27살에 입당을 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입당하는 거는 신분도 많이 좋아야 되지만은 정말 그만큼 똑똑하지 똑똑하다는- 않으면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야지. 예. 그래서 그거 하나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농촌에 시집을 가서 정말 막말로 개고생하면서 농사일을 했어요.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조선노동당이라는 이제 북한의 어떤 일당에 입당하는 지금도 게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입당한 사람이 어떤 신분 어떤 사회적 지위, 맞아요. 네, 사회적 지위를 어느 정도 가진 사람으로 이제 치부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결혼을 하셨는데 네. 97년도에 탈북을 하셨어요. 네.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탈북할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그 농촌에 제가 또 결혼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남편 집이 좀 토대가 좋았어요. 신분이 뭐 옛날에 시아버님이 빨치산대장 해가지고 좀 신분이 좋아서 그 형제가 좀 이렇게 위치가 좀 간부 좀 그런 위치여가지고 제가 농촌에 시집 와도 한 1년만 고생하면 좀 많이 걸려서 한 3년만 고생하면 그 농촌에서도 또 편의점 같은 데는 좀 일이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쉬운 일을 좀 시켜주겠다는 그게 좀 넘어가서 시집을 하는 데를 갔는데 저태는 농산반 일만 했어요. 농산반 일은 모내기 그다음에 강냉이 심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가지 이해로 저희가 이제 김을 매잖아요. 김을 매면 정말 열심히 막 김을 매가지고 가다가 너무 허리 아파서 허리 펴고 옆에 보면 사람이 없어요. 저랑 같이 나가던 사람이 이게 뭐야? 앞에 가 있었겠네요. 보이지 않아요. 거기는 바티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 사람들 어디 갔지 하고 보고 나면 사람들 벌써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만 또 시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마중 나와요. 그러면 되게 재수롭고 미안하고 되게 많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래도 거기서 이제 분조장 어린 나이에 이제 거기서 분조장 하다 보니까 저희 분조장한테 이제 그 북한에서는 새끼랑 사람들 다 새끼 이렇게 까거든요. 그 새끼를 이제 우리 분조장한테 딱 주고는 저를 좀 쉬운 일을 자꾸 시키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한테 참 그래도 잘했다고 봐야죠. 너무 잘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또 그래도 사랑하는 아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이뻤어요. 남편이 잘생겼다고 했잖아요. 저는 네. 안 이쁜데 남편을 닮아서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해서 또 집안안이 많이 화목했고 남편도 진짜 모든 다 제 편을 들어주고 했었는데 이제 아기가 3살 나던 해 그게 이제 94년이었어요. 94년에 그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때 저희는 농촌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아이를 이제 다가서에 맡겨야 되는데 그 다가서 맡기는 것도 제가 업고 가서 맡기고 막 이러는 게 이제 저희가 모내기 할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조기 무슨 그 못뜨기 네, 조기에 못 새벽 뜨기 전투라고 하죠. 예, 새벽 네. 전투를 막 하고 그렇게 하다 나니까 아이를 막 하는 게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쓰셨군요. 힘이 너무 붙였어요. 아이를 맡게 하는 게 그래서 저희 친정집에 엄마한테 아이를 맡겼어요. 근데 이제 엄마 그 제한테 이제 9년 터울의 동생이 있는데 연락이 왔는데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94년 7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 없이 또 막 달려가서 병원에 가서 엄마니까 아이하고 같이 입원을 했는데 7월 8일 날에 김일성 죽었다는 네. 이제 방송에 12시에 나왔어요. 근데 방송에 나오는 동시에
중환자만 두고 경환자를 몽땅 퇴원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기가 낫지도 않았는데 지금 닌겔을 끼고 있는데 퇴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다 퇴원을 시켜버려요? 의사들이 행사에 참가해야 된대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이를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네, 아직 아픈데. 또 시골에 가면 저희 시골에서는 이제 병원까지 가려고 해도 1시간 넘어 걸려야 되고 한국에서처럼 내가 가고 싶을 때 진짜 내 차 운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걸어가든 뛰어가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마음에 걸려서 아기를 데리고 제가 엄마 집에 가 있었어요. 네. 엄마 집에 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행사에 한 번도 안 참여했어요. 김일성 그 행사에 가서 통상학에 가서 울어도 줘야 되고 그런 행사에 가서 마음도 아파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때 약간 추모 행사라고 그게 추모 행사라고 추모 행사. 있었는데 그게 네. 의무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쵸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저는 내 아기가 아픈데 그게 눈에 들어 안 그럼요. 오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7월 22일 날 새벽에 아이가 날짜까지 갑자기 기억하시네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위급 조치를 다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한테 이렇게 끼었던 그 닌기를 다 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구급 조치 그거 다 떼는데 왜 떼냐고. 근데 아이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이가 아직 그러니까 생명은 다 했지만은 눈을 이렇게 굴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이가 눈을 뜨고 이렇게 저를 봐요. 네. 근데 맥박이 멎었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다 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네. 정신을 잃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병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무슨 의학적으로 뭐라 말씀은 하시지만은 전 지금도 애가 피똥 쏘면서 이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엄마로서 너무 솔직히 마음에 걸리시겠네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제가 정말 자격이 없죠. 그래서 엄마로서의 자격이라보다 의사 그놈들의 네. 자격이고 그래서 그놈의 이상한 거기서 국가 이제 쓰러져 가지고 눈을 떠보니 집인데 엄마가 옆에서 막 우시다가 내가 눈 뜨니까 제가 눈 떠서 바로 찾은 게 제 딸을 찾았어요. 근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보고 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딸 이름이 이제 명심이었어요. 엄마 우리 명심이 어디 갔냐고 했더니 엄마가 네가 지금 3일 만에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정신 잃고 눈을 뜨니 3일이었는데 그 3일 어간에 이제 아빠가 아이를 다 이렇게 어디에 갖다 싸서. 묻고 다 처리한 거예요. 장례비가.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서 아이 어디 묻혔냐고 물어봤는데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거 알려주면 저한테 안 좋대요. 네, 그런 약간 그런 무슨 관습이 미신적인 있어요. 네, 관습이 예, 있어요. 그런 그런 경우가 미신이 네, 있대요. 뭐 아이 네. 무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네, 그 몰라야 알려주면 제가 그때 25, 6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어리고 하니까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막 눈 뜨고 이렇게 엄마를 바라보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 죽고 제가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는 아기가 잘못됐는데 아버지라는 사람 안 와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달을 제가 집에서 있다가 저희 아버지는 북한의 가부장적인 그런 게 네. 있잖아요. 아버지는 죽어도 시신문턱에 가 죽어야 된다 하고 출가 외인이라고 네, 무조건 시집에 그래서 보내는 거죠. 제가 시댁에 한 달 만에 엄마하고 동생하고 같이 네. 갔어요. 네. 갔는데 시댁에서 이제 저를 집에 안 들여놓은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가 빈몸으로 들어온 게 네가 무슨 무슨 엄마냐 무슨 낯으로 네가 들어오냐 무슨, 그거겠죠. 무슨 아니 낯으로 그게 들어오냐. 김정은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또 쓰러졌던 게 엄마가 죄인을 든 딸처럼 저희 시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거기 계셔서 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감사합니다. 엄마가 휴지 비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또 정신이 이제 더 마음이 휙 돌면서 거기 부엌에 저는 집으로 못 들어가고 부엌에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제가 정신을 깼더니 이제 새벽이었는데 엄마하고 동생은 없고 저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막 여기 이렇게 막 네, 문질렀는지 눌러서. 이만큼 입은 이만큼 아. 부어 있고 그때부터 저는 거기에서 이제 살인자라는 말을 진짜 제 인생에서 몇천 번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항상 너 이 살인자 같은 년, 그다음에 지 새끼를 잡아먹은 년, 너는 애를 이렇게 가질 수 없는 년, 그런 말을 너무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이렇게 아이를 내가 키운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애를 못 키우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이를 키우지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빨리 임신을 해야 되겠구나. 왜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명심 엄마 빨리 임신을 해라고. 그러면 그 새로 생기는 아이한테 이제 정이 가면서 이런 말도 없어지고 그리고 나도 안정될 거다. 그러니까 온 머리에는 애기 만들어야지. 애기 만들. 이 생각이 계속 머리에 있었어요. 근데 북한에는 뭐 상상 임신이란 말이 없죠. 사춘기란 말도 없는 것처럼 그때 제가 상상 임신이란 거를 했어요. 진짜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막 이렇게 구역질하고 배가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임신했다. 이제는 좀 괜찮겠구나 하고 병원에 가봤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남편이 아기 죽기 전까지는 저한테 그렇게 한없이 자애롭고 한없이 다정다감했던 남편이 그때부터 이제 아이 죽고 제가 집에 온 그 다음 날부터 폭력을. 폭군으로 완전 변했어요. 이제 새벽 11시, 새벽 뭐 밤 12시? 밤 이제 11시 반에서 12시까지 술을 안 마시던 사람이 이제 저는 지금은 이해를 해요. 얼마나 자기도 가슴이 아파서 그랬겠는데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제가 그 농촌에는 북한 집은 이제 아랫방에 시어머니 있고 윗방에 지금 저희 방이에요. 그러면 그 방에 들어와서 아예 저를 멱다시를 쥐고 저를 시어머니 옆에 갔다가 던져서 그때부터 이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를 했어요. 시어머니 옆에서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농촌은 여자들이 계속 이렇게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가면 얼굴 맞으면 얼굴이 시퍼렇게 되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나는 안 맞을 거야 하고 진짜 이 두 무릎 사이에 얼굴만 감추면 그 다음에 머리 뒤는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죠. 예, 그냥 발이면 발, 손으로 손, 주먹이면 주먹 모든 게 그냥 여기 오는지 저기 오는지 이제 감각도 없이 그냥 맞는 거죠. 맞았어요. 그리고 더 막 그 옛날에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있다가 시어머니가 옆에 앉아서 뭐라 하면 맞을 짓 했으면 맞아야지. 이런 말을 옆에서 앉아서 제가 맞는 거를 옆에서 구경하면서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누나편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예, 그냥. 그렇죠. 제가 그렇게 8월 달부터 그 다음 해 이제 5월 달까지 그런 일이 계속 있었는데 제가 한번 그렇게 하다가 내가 사는 게 이게 집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여자는 시집문 통해서 죽으러 했으니까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더는 저는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그렇게 그 맞고 그러시는 거를 부모님께 알릴 생각은 전혀 못 하셨나요? 근데 북한에는 무슨 전화가 있어요. 뭐 그리고 아니면 내가 도망쳐 나오기라도 하지. 근데 그게 안 돼요. 알려도 또 가라고 하죠. 근데 그게 또 이렇게 뭐랄까 그 북한으로서는 이 한국처럼 깨어 있으면 모르는데 그 정말 깨어 아니 완전 우물 안에 개구리다 보니까
그런 솔직히 생각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여기서 떠나는 일밖에 없구나 하고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는 이 한국처럼 뭐 높은 건물이 있어서 떨어져 죽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렇게 목 매달아 죽는 말도 못 들었어요. 근데 양재물을 먹고 죽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양재물 진짜 한 단지 갖다 놓고 엄마 부모님하고 동생한테 유서를 썼어요. 부엌에 그것도 부엌에서 유서를 쓰면서 정말 펑펑펑펑 진짜 그 제 일생의 눈물은 그때 다 흘렸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는 딸이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쓰고 동생한테는 부모님을 너한테 맡기고 먼저 가니까 잘 부탁한다고 쓰고 그다음에 너무 펑펑 울다가 그다음에 이제 양재물을 딱 마셨는데 진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더라고요. 양재물을 딱 마시려고 진짜 입에 댔는데 그 순간에 저는 글쎄 제가 지금은 교회 다녀서 그때 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딱 마시려고 진짜 양재물을 들어서 입에 딱 갖다 대는 순간이 그냥 진짜 1초도 안 됐을 것 같아요. 0.1초, 0.001초 그 순간에 무슨 생각 드냐면 내가 이 양재물을 마시고 여기서 진짜 아무런 고통 없이 딱 죽으면 괜찮잖아요. 죽으면 아무 일 없는데 만약 이거 먹고 식도 다 타서 이제 장애인 되고 예 내가 병으로 또 이렇게 정말 운신 못하고 누워 있는다면 지금의 구박과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그 모든 그것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들보다 더한 고통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만 배는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진짜 그 0.1초 사이에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양재물을 먹는다는 게 그다음부터 두려운 거예요.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마침 이제 시어머니 방에 계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이제 문 열면서 죽으려면 나가서 죽지 안에서 죽으려고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 시어머니한테 고맙게 생각 그거를 내가 못 먹게 그래서 그때 자살을 그래도 그만두고 죽지를 못했죠. 죽지 못하고 그때부터 또 솔직히 그 폭력이 좀 더해졌죠. 네가 뭘 잘했다고 죽으려고 했냐. 그게 이제 더해져서 더 고통스럽다가 제가 그 5월달이었는데 5월달은 참 제일 추운 때예요. 근데 5월달에 제가 밤 12시 됐는데 밖에서부터 이제 술 취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오는 그 순간은 이제 또 맞아야 이제 또 맞겠구나. 오늘은 어디를 맞아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밤에 이제 12시 돼서 또 이름 부르면서 이제 술 취한 소리가 이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순간에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오늘은 죽겠구나 이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 자살하려고 할 때도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못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날은 오늘은 드디어 죽겠구나 이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농촌에는 우방에 이제 밖으로 그 통하는 문이 있어요. 뚜락 쪽으로 통하는 문이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자려고 누웠던 치맛바람으로 5월달에 제일 추울 때죠. 새벽 5시에 제가 그렇죠. 이제 북한은 이제 함경도 쪽은 그때가 춥죠. 5월달도. 그 강냉이 그 뭐, 영양단지 뭐 할 영양단지, 때, 네. 예, 그때니까 가장 진짜 추울 때인데 진짜 치마 입고 밑에는 진짜 뭐 양말도 안 신고 그다음에 문 열어보니까 거기 쓰레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빠 신고 탈출했어요. 탈출해가지고 그다음에 진짜 막 엉엉 울면서 거기서부터 기차 타러 가는 게 1시간이에요. 그 새벽 5시에 제가 기차 타러 1시간 울면서 뛰며 걸으며 진짜 제정신 없이 그 기차 타러 가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북한에 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좀 통통했어요.
되게 좀 통통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집에 갔더니 그 지금 사람 집에 한 명도 없어서 그 앞집에 문 열고 들어갔더니 그 집 엄마가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집에 누구라고 그랬더니 네가 왜 이 몰골? 그러니까 그때 제 몰골은 이렇게 그 우리 앞집 엄마가 저한테 말하는 게 너는 그때 산송장 같았대요. 저는 그 온몸에 그냥 비몽도 저는 얼굴만 안 파랬어요. 얼굴은 나는 사수해야 된다 해가지고 항상 그거를 이제 두 얼굴은 무릎에 계속 딱 가리고. 가리고. 그래서 지금도 날이 흐리면 머리가 저려워요. 아이고. 머리를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드디어 이제 탈출을 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거기서 이제 큰 충격을 먹었어요. 받으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5월 달에 왔는데 내가 집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는 저에 대해서 뭐 솔직히 내가 그렇게 하고 집 나갔으면 한국 같았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라도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집에 한 번도 연락이 안 오다가 이제 7월 달에 이혼하자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그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너를 이혼해주면 이렇게 네 잘 사는 거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하면서 오기가 생겨서 이혼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10월 달에 다시 와서 하는 소리가 저를 정치범인으로 고소할 거래요. 아, 내가 정치적으로 네네네. 잘못한 게 뭐 있어? 예, 어떤 저- 죄에 엮어서 고소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막 나는 정치범으로 네. 엮일 거리가 없다 그랬는데 하는 말이 저희 애가 7월 1일 날 병원에 입원했다가 7월 8일 날 퇴원했다가 7월 그때. 22일날에 네. 갔는데 제가 그 정치 행사에 한 번도 참가한 적이 없어요. 김일성 그게 그 추모- 예, 추모 정치 그 행사에 안 참가해도 그거를 그거를 그걸 정치적으로 정치 걸겠다는 속으로 거죠. 걸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해서 이 나라는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구나. 그때는 내가 내 애기 아파서 그 가서 눈물 흘러 못 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정치범위로 되냐. 아, 말도 안 되죠. 김성주와 지금 의사들이 다 그쪽에 참여한다 해서 애가 죽은 건데. 근데 정말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진짜 정치범으로 이렇게 그것도 네네네. 법적으로 뭐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무슨 재판 거쳐서 이 사람이 진짜 정치범인 맞다 해야지 감옥에 네, 가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보고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혼란 와가지고 내가 진짜 정치범인인가? 막 이런 생각을. 그런데 그 다음에 한참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북한에는 솔직히 정치범 수용소 뭐 이런 말을 크게 안 듣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무슨 그 무인도에 갔다가 버려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다음에 뭐 해도 못 본다. 이런 말은 그런 들었거든요. 루머가 돌고 있죠. 그런 네. 유머만 들었지 진짜 수용소라는 게 있는지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수용소의 실상은 한국에 와서야 저희도 알게 그쵸? 되거든요. 굳이 맞아요. 북한에서는 그렇군요. 볼 몰랐어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쪽에서 나온 사람들도 어쩌다가 나온 사람들도 이제 말을 안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소약서를 써야 되거든요. 제가 와, 내가 이게 정치범을 되면 무인도에 가서 해도 못 보는 거 아니야? 막 아이고. 이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이혼해 줄게. 그다음에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못 살아 그냥 이혼해 그쵸, 그쵸, 주는 그쵸. 것보다 거기 가는 게 낫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이혼하시고. 이혼을 했는데 북한에도 그래도 이혼 그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가관인 게 그냥 이혼해 주겠다. 그럼 이혼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5가지를 딱 써왔는데 너무 제가 웃으면 내가 이 북한의 법이라는 게 참 허술하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 그 이혼 조건 첫째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조건이에요. 근데 저는 이미 아이를 한 번 낳았었잖아요. 근데 진짜 한국 같았으면 진짜 이 사람이 애기 못 낳는지 그런 것도 확인도 할 거 그쵸, 그쵸. 아니에요. 확인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도 확인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등등등 해서 5가지를 막 채웠더라고요. 근데 이혼 그렇다고. 사유를. 예, 그래서 그냥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하는 건 또 나는 북한이 그렇게 이혼이 쉽게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 북한은 이혼하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이혼을 못 하죠. 이혼 못 해요. 이혼 그냥 못 하게 하는 솔직히 남편이 바람 피우고 이런 거를
자기 눈으로 봐도 이혼이 그렇게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북한도 이렇게 이혼이 쉽게 되는구나. 그냥 저는 그 정평의 시댁이 제 그 이름이 있으니까 네. 정평 재판소에 갔는데 그냥 제가 가고 남편이 가고 그다음에 남편하고 친한 사람이 무슨 보증인이라고 왔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이혼한다 땡땡 하니까 끝이더라고요. 아마 뭐 뇌물 줬을 거예요. 이혼을 잘 안 시켜주는데 이제 이혼 진짜 뇌물을 안 주면 이혼 사유가 아무리 그지 같아도 이제 저는 해주는 거죠. 하고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이혼이 쉽다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혼 당하고 그 집에 왔는데 10월달에 이혼했는데 이제 아빠 좀 고혈압이 있으세요. 근데 딸의 처지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본인도 저한테 한 말 있으니까 죽어도 지지문턱에 가서 죽어란 말을 했는데 진짜 자기 딸이 죽게 돼서 왔으니까 아빠도 계속 속상하시죠. 속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10월 달에 제가 이혼하고 와서 아빠하고 엄마 보고 드디어 내가 이혼했다 했는데 아빠가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거기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1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하고 아빠하고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살 것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탈출을 나는 결심하셨구나. 나는 여기서 있을 사람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무슨 낯으로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다고 여기서 살겠냐. 그렇죠. 예, 그리고 그냥 무작정 떠났죠. 근데 그럼 탈북은 혼자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저희 아빠가 중국에 네, 고향이 친척이 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있으셨으니까. 친척이 있어서 저는 그때는 그 북한을 완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엄마하고 동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이라는데 친척이 있으니까 거기라는데 한번 가서 좀 이렇게 마음이라도 좀 비우고 추스리고. 예, 추스리고 다시 그 좀 먹을 거라도 또 얻어 가지고 다시 돌아올 그리고 생각을 다시 하셨군요. 오자. 네. 예, 그렇게 하고 떠난 길이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이고. 이렇게 될 줄 그럼 이제 몰랐죠. 어머님이랑 이제 동생들 한 번도 이제 그 그때 이후로는 떠난 한 못 번도 못 보셨겠네. 보신 거예요? 동생은 제가 데려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럼 혹시 엄마 아직 어머니는 계세요. 아직 북한에 70 넘으셔서 모셔오기도 힘들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탈북 과정까지 들으려고 했는데 북한에서의 삶을 듣다 보니까 일부가 다 지나갔어요. 너무 진짜 구구절절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에이. 그 중국에서부터는 2부에서 다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탈탈탈 30회 2부입니다. 저희 탈북하면서 힘들었던 경험 탈탈 털어드리는 방송입니다. 네, 탈출을 하셨어요. 북한을. 진짜 탈출하셔서 너무, 네. 중국에 오셨습니다. 네. 네, 좀 마음 정리하시고 다시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네. 중국에 가셔서 바로 친척분들 찾으셨나요? 네, 만나셨나요? 저는 그 주소를 가지고 가서 네. 근데 저희 친척 그 사촌 오빠 집이 네. 강 바로 건너에 바로 있어요. 두만강 두만강 건너세요. 건너서. 근데 두만강 건너서 한 10분, 15분이면 가는데 저는 새벽에 이제 새벽 3시에 강 건넜거든요. 막 네, 도강하셨군요. 억수로 그러니까 그때 장마철이라서 8월 달이거든요. 아이고. 8월 달에 억수로 비가 막 쏟아지는데 네. 거기를 건넜는데 그 강만 건너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저도 그때 알았는데 강 있기 전에 깊은 웅덩이가 파져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그 국경 경비대가 한 명 더 저하고 같이 보낸다고 짝 지어져가지고 한 50대 되는 아줌마랑 같이 건넜거든요. 근데 구덩이가 제 키보다 더 깊은 깊어요. 예, 그런 구덩이를 구덩이. 파놨는데 네. 거기에 이제 빠지신 빠져서 거구나. 또 다시 기어 올라야지 강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그분하고 일단 강을 건너서 이제 장마철이면 강물이 많이 불어 있지 않나요? 그쵸. 괜찮아요. 네. 8월 달이면 강 많이 불어 있었죠. 많이 불어 있고 그리고 저희는 헤엄칠 줄도 모르니까 일단 그래도 그 강이 제 키는 안 넘어서 다행히도 예, 저한테 길 안내해 주신 분이 좀 제일 얕은 쪽으로 얕으면서 넓은 쪽으로 거기로 가다 보니까 물살 같은 것도 세긴 셌지만은 그렇게 제가 떠밀러 갈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강을 건너서 갔는데 강 건너서 한 10분 15분이면 저희 사촌 오빠 집에 도착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저희가 한 몇 시간? 3시간을 헤맸어요. 그쵸 뭐. 네, 물어볼 사람도 밤에, 없고 네. 그다음에 처음 가보시는 처음 그렇죠. 가보고 그래서 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한 7시 정도에 3시 그 강을 건넜는데 7시 정도에 날이 어스로 밝으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 친척집 물어서 들어갔죠. 근데 그거 묻는데 그 이제 중국 현지인들에게 네네. 물었을 거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던가요? 근데 97년도 제가 넘어왔는데 97년도까지는 그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뭐 북한 탈북자에 대해서 막 그때까지는 그렇게 큰 경계심을 보이지 않을 때였군요. 그래 막 네. 들어가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네. 그러면 중국에 얼마나 계신 거예요? 제가 중국에 이제 그 고모 집에 거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친척집이라고 해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벌어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제가 북한에서 배운 게 미싱이잖아요. 네. 수출 피복 공장에서 미싱을 배워서 그 수출 피복 공장에서 하던 그 미싱밖에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옷 만드는 공장을 찾다 보니까 그 연길 쪽에 그 옷 공장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한 1년 정도 돈 벌면서 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2000년부터 대대적으로 이제 탈북민들 잡으러 다녔었어요. 아이고 그렇죠. 97년, 98년, 99년까지는 그나마 숨어 있을만 했어요. 네.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잡으러 다니고 이러진 않아서 그런데 이제 2000년쯤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진짜 많이 잡으러 다니고 그다음에 하룻밤 자고 나면 앞집 누구 잡아가고 하룻밤 자고 나면 뒷집 누구 잡아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2002년도에 2001년도죠. 2001년도에 제가 있는 그 회사에 저는 솔직히 미싱 되게 잘하거든요. 저는 모든 일 속도 되게 네네. 장점이에요. 모든 일을 속도 되게 빠르고 이 업무 처리할 때도 저는 정말 빠른 일머리가 굉장히 좋으시군요. 예, 업무력을 발휘하죠. 네. 그래서 그 미싱 있는 데서도 제가 이게 미싱하는 속도도 빠르고 옷을 탁탁 빨리 만들어내니까 저를 거기에 탈북민인데도 불구하고 반장을 시켰어요. 근데 저희가 일한 조가 있잖아요. 조장 2명인가 3명인가 있었는데 그 조에 이제 다림질하고 집밥 뜯어주고 하는 그 여자들이 좀 네. 있었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3-4명이 그 동네에서 사는 탈북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탈출해 와서 거기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싱은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돈은 또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허드렛 일을 하는군요. 집하고 가까운 데 네네. 있으니까 잘 됐다 싶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한 4-5명 됐었어요. 네. 근데 미싱 하는 데는 이제 저랑 1명 더 있었고 그래서 2명이 탈북민이고 나머지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고 네. 그렇게 해서 일을 했었는데 하루 이제 집에서 아침 출근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장님한테서 전화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탈북민이라는 거는 사장님만 아세요. 그래서 전화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오늘 출근하지 말래요. 그래 사장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그 이제 그 실밥 뜯는 그 자비를 하시던 그 탈북민들이 거기서 다 아이를 낳고 다 아이 있어요. 4명 다. 네. 밤 12시에 공안에 와서 몽땅 잡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잡아가면서 이 그 공장에도 탈북민이 있다는 거를 네. 공안들이 알게 됐대요. 아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아침 출근하면 혹시 공안들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 한 며칠 동안 그 사장님이 연락해 줄 때까지 오지 말라고. 아이고. 그래서 통보가 사장님이 왔어요. 좋은 분이셔서 네. 신경을 써주셨군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사장님이 탈북민이었어요. 저보다 정말요? 저보다 먼저 많은 오래전에 들어간 탈북민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 현지 그 여자분 아내를 만나면서 그 여자분의 집이 좀 잘 살았나 봐요. 그렇게 해서 그 옷공장 꾸렸는데 이분이 거기서 사장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하면서 다른 탈북민들도 도와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하신 분이 이분 혼자서 제가 탈북민을 아니까 네. 요소요소에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이고. 근데 그분이 제가 한국 와서 만났어요. 아이고. 정말요? 진짜. 아 되게 진짜 예. 잘 됐네요. 그래서 그때 그 사장님이 전화로 와서 며칠을 안 나갔어요.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출근해도 될 것 같다. 지금 공안들이 그렇게 크게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출근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왔는데 그 다음 날 또 전화 왔는데 사장님의 그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도 이제 북한에서 탈북해서 그래도 형하고 얹혀 살았나 봐요. 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 그 와이프가 있었는데 그 동생 와이프도 탈북민이었대요. 네. 그분이 잡혀간 거예요. 그 부부가 아이고. 아니 남편 그 남동생은 이 그 자리에 그 없어서 안 아내분만? 봤는데 아내가 잡혀간 아내만.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전화 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 그 이렇게 자꾸 잡혀가는데 또 이렇게 그 알고도 방심해서 나까지 잡혀가면 안 되니까 당분간 또 나오지 말라 해서 그때 결심을 했죠. 중국도 이 사회도 내가 안전하게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그러려면 제가 어디든 가야 되잖아요. 북한 가든 남한 가든. 근데 북한 가기는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럼요. 네. 그 지옥 같은데 왜 가요? 예, 죽기보다 싫었어요. 네. 근데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된 게 고모 집에 있으면서 그 일 다니기 전이죠. 그때 이제 저는 그 책을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봤는데 책을 보려고 그때 많이 책 갖다 보고 이랬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뭔가냐면 저희가 배우기는 이제 그 남조선이 되게 못 살고 못 사는 네. 예, 거지 많고 1%만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고 폴라이트 하진 나머지는 않던가요? 그 1%에게서 착취를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되게 가난하게 산다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이렇게 세뇌 당하다 보니까 한국에 왔는데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 천국이었어요. 제가 갔다고 고모가 농촌이니까 닭을 많이 길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닭을 뚝 잡아서 저를 주고 저 고기 좋아하니까 그 닭을 진짜 한 마리 다 먹어도 닭고기를. 배가 안 차고 예,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가 중국이라는 사회가 너무 진짜 천국 같다. 아버지가 중국 갔다 와서 우리 아버지도 살아생전에 중국에 2번 갔다 왔어요. 여권 내가지고 아이고, 친척들이 힘든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 집이 좀 그렇게 못 살지는 않았는데 아버지가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항상 야 중국에는 짐승개도 입 한 목도 산다. 이 말을 쌀밥을 먹는다.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이제 다른 사람들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막 계속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리고 이랬던 기억이 이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진짜 천국 같아. 그런데 이제 그 공안들이 우리 계속 잡아가니까. 고모의 그 아들들이 그 한국이라는 데로 돈 벌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이게 중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있어.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고모가 잘 사는 나라 많지. 니네 북한이 그쪽에 얼마나 못 사는데 중국이 이만큼 잘 사는 이 중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국이란 나라는 무슨 나라인데 그렇게 또 중국보다 더 잘 살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고모가 야 한국이 니네 말하는 남자 소리다. 네, 저는 이게 남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따로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 그때 당시 중국에 몰랐죠. 가셔서 네. 아셨군요. 그래서 와 이게 남조선 내가 듣는 거하고 다른가 막 의문은 했었지만은 저는 이렇게 반역자가 되기 싫었죠. 예, 저는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죠. 북한에서는 이제 남한을 가면 민족 반역자라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배고파서 못 먹고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지만은
나는 나라를 반역한 반역자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서점에 갔는데 서점에 무슨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보기 위해서 3일을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면 이 책을 딱 뽑는 순간에 나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남한 그래서 책이었나요? 남한 책이었어요. 아, 혹시 책 제목 책 어떤 제목은 책이었는지. 책 제목은 이 한국에 와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에는 없더라고요. 무슨 김일성이 가짜다 무슨 그런 책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되게 궁금하잖아요. 김일성이 가짜, 김일성이 왜 가짜야 하면서. 근데 그 책을 봤는데 그 책 안에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6.25 전쟁이 내가 생각했던 그 침략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북한에서 말했던 이제 남한이 북한을 이제 북한을 침공한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책에는 이제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혼란이 왔어요. 내가 배웠던 거랑 다르니까. 30년 동안 진짜 철석같이 믿으면서 내가 배워왔던 그 교육이 지금 이 한순간에 이 책을 보고 이렇게 내 완전히 사상이 완전 바뀌어버리니까. 변한다는 그쵸, 게 이게 그쵸. 나는 네.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좀 두려워. 예, 더 두려웠고 그리고 이게 거짓말인지 막 혼란이 오고 그럼요. 예, 그래서 3일을 진짜 제가 이 책, 그 책 한 권 보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그 책 한참 들여다보다가 아니다.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러고 다시 집에 갔다가 이렇게 해서 3일을 고민을 했는데 결국 머리는 읽으셨구나. 아니라고 하는데 네. 마음속으로는 너는 이걸 봐야 돼. 예, 그래서 그래서 갔었군요. 봤어요. 봤는데 엄청난 사실이 완전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어느 게 진짜인지도 모르겠건 그래서 책을 보면서 남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했었어요. 아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가 배워왔던 30년 동안 내가 배워왔던 이런 나라가 맞는지 우리 북한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띠띠빵빵 내 동생 신바람 나서 저 그 노래 들었어요. 진리와 자동차 몰고 간대요. 간대요. 네.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 어린이들에게 먹을 거 주라. 예. 네, 그 노래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는 순간에 생각을 좀 달리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내가 한국 가야 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또 책을 보는 것과 내가 진짜 남한으로 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안에서 이런 순박한 저를 가만히 안 두더라고요. 계속 잡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신변이 위협을 위협을 느껴서 예, 이제 내가 이곳을 안 떠나면 언젠가는 잡혀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북한에 가는 거하고 잡혀서 북송되는 거랑 거하고 또 다르죠. 다르죠. 네. 근데 스스로 가기는 싫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래, 남한에 결심을 했어요. 결정하셨군요. 남한으로 가자. 그게 중국에서 사신 지 얼마나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97년 8월부터 살아서 2002년 또 2002년도 그러면 한 5년 정도. 예, 한 5년 중국에.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근데 그 한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지금은 브로커들이 많은데 네네. 저는 그때 브로커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남한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단순한 생각에 북경에 가면 네. 한국 사람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 딱 만나면 붙잡고 저를 한국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줄 줄 알았어요. 그런 진짜 단순한 마음으로 북경으로 갔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2000년부터 되게 단속이 심해지면서 연변에서 이제 들어가는 기차는 계속 그 조양천역인가 그런 역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계속 단속을 예, 했나요? 단속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말도 시켜보고 신분증도 검사하고. 그래서 또 잔머리를 굴렸죠. 연변에서 그런 검사가 좀 덜한 곳까지는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는 이렇게 검사를 그때는 안 했어요. 네, 기차를 돌아가죠. 많이 검사했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도나라는 역까지 가서 도나에서 이제 북경 가는 기차를 탔어요. 네. 북경에 딱 내렸는데 지금 한국 사람만 찾죠. 네. 저는 제 생각에는 북경에는 진짜 한국 사람 많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았나요? 못 찾았죠. 못 찾았는데 한참 막 사람들이 많은 데를 막 어느 게 한국 사람이니까 막 찾았는데
그 어떤 아줌마가 민박이라고 조선글을 쓰고 이렇게 들고 있는 아줌마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네. 와 일단 저기 가서 물어봐야겠다. 좀 자리 잡으면서 물어봐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북한 사람이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족인데 돈 벌러 왔는데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여기서 있자 했더니 하루에 50원이래요. 그래서 예 제가 그 이제 비싸네요. 옷공장 다니면서 1년 동안 번 돈이 거의 1,000원을 가지고 갔어요. 중국 돈 1,000원을 그때 합하고 지금하고 좀 그쵸. 달라졌어요. 그때 굉장히 쌀 때요. 그때는 아마 500원, 맞아요. 500원이었나요? 큰 돈이죠. 400원이었나요? 예, 한달 월급이 아마 3,400원. 네, 3,400원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돈 1,000원을 모은 거를 1,000원 가지고 딱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짐을 풀고 하루에 50원씩 해서 이렇게 하면서 진짜 비싸다. 그 낮에는 밖에 나와서 한국 사람 한국 사람만 찾고 있었군요. 길 계속 다니면서 한국 사람만 찾았어요. 근데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제 눈으로는 이게 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할 어디가 수가 한국 사람인지 어디가 중국 사람인지. 같은 아시아인인데요. 근데 이제 한 달 되니까 이제 1,000원이 돈이 지금 바닥이 났어요. 네. 이 돈 바닥 나면 이제는 한지에 나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다음에 딱 생각이 돼. 내가 참 머리는 좋구나. 그런 생각인데 딱 그 생각에 무슨 생각되냐면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들었군요. 들었던 기억이 딱 나요. 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 북경에 한국 사람들 많은 거는 확실해. 근데 내가 이 한국 사람 정확한 한국 사람들을 만나려면 교회라는 데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민박집 그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이렇게,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있냐고 했더니 있대요. 그래서 버스 어떻게 타고 가면 한인교회라고 있대요. 찾아갔죠. 그래서 한인교회 찾아갔는데 첫 번째 일요일 날에는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이게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지? 이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종교 활동 같은 건 전혀 안 해보셨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중국에 있을 때, 그 고모네 집 거기 살 때, 그 일을 할 때 그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교회 다니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한 번 그 연길에 있는 교회를 한 번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니까 무슨 성경이고 이거 전 모르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그런 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데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마음이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공안은 여기까지는 잡을라 안 오겠지 이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마음이 편안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말 들었어요. 한국에 뭐보다 많은 게 십자가 그 교회라고 제가 들었어요. 무엇보다 많다고 그랬던가 뭐 하간 그래서 한국에 가면 십자가가 되게 많대요. 그 십자가 네. 한 대만 찾아가면 거기 다 교회래요. 그런 말을 그 중국에서 들었었던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의 한인 교회를 찾아가셨죠. 찾아갔어요. 가서 첫 번째 일요일 날에는 좀 용기가 안 나서 못 가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렇게 하고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진짜 절실했어요. 왜냐면 돈이 일전도 다 떨어졌어요. 일전도 없었어요. 오늘만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한지에 나앉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얼굴에 철판 깔고 이 용기를 내보자 하고 가서 예배 다 끝나고 여기는 목사님들 이렇게 예배 끝나면 저쪽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이렇게 길로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들하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가운데 통로로 나오시더라고요. 가운데 딱 가서 막았어요. 네. 막아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요? 예, 사람들 지금 옆에서 목사님하고 막 그 악수하고 막 이런데 그다음 뒤에 또 무슨 장로님들인지 또 기다리긴.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같이, 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앞에 딱 막아서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그 목사님이란 말은 좀 입에 좀 안 나오더라고요. 안 불러봤으니까 그래서 저 북한에서 왔는데 한국 보내주십시오. 처음에 그랬어요. 네. 그때는 목사님을 보시더니 그 옆에 사람들 보고 그 돈 좀 보내라고 돈 좀 줘서 보내라고. 아이고. 저는 돈 필요 없다고. 제가 여기서 일어나서 나가는 순간 저는 죽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자꾸
피해서 가시려고 하는 아이고.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예, 그분도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게 그 북한 사람들을 그 보내는 게 그게 또 법적으로 이게 중국하고 이런 법적으로 그런 게 허용되는 그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추방시키죠 이제. 네. 약간 그래서 자기네는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바지가랑이 바지가락 딱 붙잡고. 붙잡고 저를 안 보내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제가 죽는 거 차라리 저를 여기서 죽이고 가시면 제가 마음 편하게 죽겠습니다 하면서 완전 무대뽀네. 완전 무대포로 진짜 못 가게 근데 앞에 그만큼 막 절실했던 했어요. 거죠. 진짜 절실했어요. 저는 그날만 지나면 그 다음에는 한국이 뭐고 저는 뭐 집으로 또 갈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러고 있더니 그러면 1시간만 좀 기다릴 수 있냐고 그래. 10년도 길었는데 뭐 이게 기다릴 수 있다고.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1시간 아니고 2시간 만에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나보고 이렇게 해서 왔냐 그래. 예 했더니 저를 데리고 가서 어떤 이런 식당인가 커피 마시는 하가 가서 이런 그 지도 있잖아요. 지도를 밑에서 보면서 저보고 물어보고 또 지도 확인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북한에서 온 거 맞는지 확인하시나 보다. 아.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저를 이제 영사관으로? 아니 아파트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래서 그 아파트 되게 큰 아파트에서 제가 혼자서 거기서 8개월을 있었어요. 왜냐하면 길이 안 열려서 길이 안 열려가지고 한 번은 그다음에 광주 중국 광주에 그 저를 태국으로 이렇게 광주를 통해서 태국으로 보내주는 사람이 이제 광주에서 나를 인수인계해가지고 간다고 한 번 갔었는데 도착한 그 저기 전날에 잡혀간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다시 북경에 와서 그래서 그다음에 북경 영사관에 언제 갔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거기서 8개월 있다가 8개월 영사관에서. 예 8개월 있다가 이제는 이 한국 갈 수 있을까 막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그때 꿈에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셨어요. 꿈에서 딱 이렇게 이게 목소리가 꿈에서 나타났는데 이렇게 북경 영사관을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 길을 안내해 줄 거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말씀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계시를 거기서- 받고 거기서 꿈에서 깨서 선교사님 오는데 그 말 막 했더니 저기 교회 믿는 사람들은 뭘 또 잘 연결 잘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이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제가 꿈꾼 3일 만에 선교사님들 와서 제가 꿈 이야기도 안 했는데 북경 영사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러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북경 영사관으로 갔는데 이제 첫날은 아무래도 이게 두렵다 보니까 아무리 뭐 하나님 길 열어주신다고 해도 근데 진짜 그날은 오후 4시 그때였는데 진짜 날이 흐리면서 비 약간 떨어지면서 좀 어슬어슬했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그 북경 영사관 앞에 지키고 있던 공안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망까지 보고 나와서 저희 일행 보고 저기 공간이 없다. 빨리 들어가자 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 준비해가지고 와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시장에 가서 고춧가루를 샀어요. 고춧가루요? 예. 왜요? 고춧가루를 사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왔죠. 근데 고춧가루 왜 샀어요? 들어보세요.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줄을 그 비자 맞는 사람들이 줄 쭉 서 있는데 저희가 4명이 거기 가운데 끼어들었어요. 지금도 북경 영사관에 전설로 남아 있어요. 고춧가루 폭탄조라고. 네? 그래 저희가 들어갔는데 저희 거기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자기 싸움 잘한대요. 그래서 그 남자를 맨 앞에 세우고 우리가 뒤 3명 있었는데 고춧가루는 왜 샀냐면 우리가 이제 그 남자가 이제 그 공안이 생기면 자기가 이제 막 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맞겠다. 딱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만일의 경우 이렇게 잡히면 다 달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자들이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얼굴에 뿌려서 공안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멈칫했을 때 우리는 도망치자. 네. 그랬는데 이거 남자분이 공안이 중국말로 신분증 보자고 신분증 한데 이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 꺼내다가 가방에서 그냥 고춧가루 꺼내서 딱 던진 거예요. 어떻게? 근데 그때 마침 그 중국에 사스 돌아가지고 네. 그 공안이 이제 마스크 쓰고 경찰 모자 푹 눌러 쓰고 안경 쓰고 하니까 이게 눈에 안 들어오고. 그게 괜찮았겠네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중국 공안에서 저희한테 업무 집행 방해죄로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괘씸죄 적용해서 그때 북경 영사관에 들어가면 2개월 만에 네. 다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줬어요. 근데 저희는 그 안에서 또 8개월을 있었어요. 중국 공안에서 안 보내줘서. 고춧가루 때문에. 예, 고춧가루. 그것 때문에. 그래서 8개월이 계셨군요. 들어가서 회개했죠. 하나님 그냥 믿고 들어가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못 믿어서 고춧가루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진짜 그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우리 못 가고 내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못 가고 하니까 그래서 8개월 만에 계속 이제 울었어요. 8개월 만에 이제 어디로 그래서 가셨나요? 그래서 8개월 만에 8개월 때 또 그다음에 이제는 사람들 다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했어요. 3일 동안. 응답이 와가지고 네. 한국으로 왔죠. 아. 그래서 한국 왔는데 거기는 저 북경 영사관에서는 이제 중국에서는 한국으로 바로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다른 데로- 필리핀으로 추방을 보냈다가 추방했다가 네. 추방을 하면 거기서 이제 비행장에서 2시간만 기다리니까 여권 딱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그 한국 아시아나 가짜 항공인가 여권. 예 그거 타고 갈아타고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저희가 진짜 일부에서는 진짜 그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시어머니나 이제 남편에게 이제 폭력을 이제 받던 그런 이제 구구절절한 이제 가슴 아픈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면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부에서는 고춧가루를 남한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야 고춧가루를 뿌리고 예. 필리핀 들렸다가 예, 지금 대한민국에 이적을 하셨군요. 예. 그 입국하신 게 2003년. 네, 3년 12월 달에. 네.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럼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저는 저희가 특별해서 이 궁전으로 일부러 데려 들어온 줄 알았어요. 아, 인천공항 되게 인천공항을 딱 멋있잖아요. 보고, 네. 예, 궁전인 줄 너무 알았구나. 멋있어가지고 북한에는 무슨 어린이 궁전, 무슨 김일성 궁전이 있지만은 예, 근데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천공항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는 우리가 북한에서 오니까 이런데 특별 대회해서 이렇게 오나 보다 했는데 저희는 또 일반 사람들 가는 데를 안 가고 딜로 해서 이렇게 해서 버스 타고 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런 궁전 같은데 우리를 따로 일부러 이렇게 데리고 왔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이게 그렇게 그냥 공항인 줄은 국제공항이라는 생각을 진짜 못했어요. 아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대형 버스 타고 이제 저희 대성공사. 때는 대성공사, 예. 뭐 저희 때도 국정원. 지금도 대성공사일 거예요. 아니 지금은 어디예요? 그 신문 무슨 신문 합동센터? 합동센터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대성공사라는 이름으로 있는 그리고 거 그때 아닌가? 네. 대성공사로 예, 갔죠. 그 아까 말씀하시는데 국정원 그 기간이 끝나갈 때쯤에 63빌딩 네네. 그 견학을 가셨었다고. 예, 저희 국정원에서 이제 하나원으로 딱 넘어가기 전에 네. 그렇게 그 외부 견학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가 63빌딩 갔거든요. 네. 63빌딩 갔는데 63빌딩 딱 갔는데 그 사선으로 딱 보면 다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를 한강이. 데려간 선생님 보고 저기 한강다리 맞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맞대요. 저는 한강다리라는 게 딱 그냥 한강다리 하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많죠. 근데 알고 보니 열몇 개, 13개나 몇 개가 네, 있더라고요. 그 저는 그게 한강다리 딱 하나 있는 줄 알고 저기 한강다리구나. 근데 저희가 그 배우기에는 그 한강다리 밑에 반자촌이 많고 거지들이 거기에 다 모여 산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북한에서 늘 가르치는 그래요? 네. 다리 그래서- 밑에 그지들이 득실거린다고. 그래서 저 밑에 가봐야 되냐고 그래도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저기 그 거지 사는 거 한번 보고 싶어서 간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갔다 오라고. 근데 그 생각 저만 한 거 아니더라고요. 다른 아, 네, 다른 제가 사람들도? 물어봤는데 뒤에서 한 10명 정도 우리도 같이 가보자 하면서 궁금하니까. 어쩔 수가 그래 없어요. 같이 네.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막 너무 넓은 무슨 공원 같은 게 펼쳐진 거예요. 한강공원이죠. 우리가 온다고 치웠구나. 네, 그리고 와서 저 거지들이랑 반자촌이랑 어떻게 우리 온다고 다 치웠네요.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보면 남산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 저기 남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남산 지하실 있냐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느 쪽 일인데 그냥 그러시더라고 웃으시면서. 아니 근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제 북한에서 이제 무슨 회담할 때 북한 사람들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었는데 이제 서울에 이제 차들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가 온다고 차들 굉장히 많이 갖다 놨나 보다 했대요.
그 관계 부처 사람하고 저희가 온다가 차를 많이 가져다 놓으셨군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남한 부처 그분이 이제 대답하시기를 차 갖다 놓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아파트 갖다 놓는 거 어려웠다고. 빌딩 갖다 놓는 거 어려웠다고. 그렇게 네. 살아놓는. 네. 그래서 그 네. 63 빌딩이랑 그 한강다리 갔던 게 굉장히 예, 인상적이셨다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처음 거기서 이제 국정원 끝나고 하나원을 거쳐서 사회에 아이고. 진출했죠. 네.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이 교육학 석사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계시고 남북 하나재단에 또 상담사로 일을 네. 하고 계시다고. 네. 어떻게 이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공부를 하실 생각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와 지금은 저희 그 탈북민들 도와주는 부서라든가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 때는 그냥 저를 집에 앉혀놓으면 끝이었어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근데 남한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목표를 되게 낮은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목표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어디에 가서나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직업이라는 거는 솔직히 그 뭐 기하 뭐 그런 귀천이 없죠. 기천, 네, 뭐 직업에 직업에 귀천이 대한 없죠. 기천 이렇게 단어가 갑자기 안 떠올라요. 괜찮습니다. 그런 기천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처음에 목표를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생각하다가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수학을 좀 잘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고 계산을 잘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생각했더니 이 남한에 이제 격리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업학교에 가서 격리 쪽 공부를 해서 격리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취업을 할 때 이제 정말 힘들었죠. 회사 이렇게 면접을 갔는데 회장님이 저보 그때 거기 갔을 때는 그게 회장이래요. 회장님이었어요. 예, 근데 저는 격리로 취업을 했는데 빌딩 격리로 지금 이력서를 냈는데 네. 진짜 기분 나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킨 네, 탁 하시더니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어요 해서 저는 당당하게 예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많이 말이 좀 유해진 게 좀 요 모양인데 그때는 더 사투리가 그때는 좀 더 완전히 억양이 진짜 좀 북한 말 썼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했더니 말씀 딱 들어보더니 바로 뭐라고 하냐면 너 고향이 어디냐 이러는 거예요. 반말로. 네, 너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등감은 안 하나도 가지. 부끄럽지 예, 않아요, 그쵸. 저는. 예, 북한이라는 거는 솔직히 제가 고향이 함흥이고 함흥이라는 거는 이 남한에서도 부산에 고향이 있고 대구에 고향이 있는 것처럼 저는 고향이 함흥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저 고향이 북한입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저한테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널 뭘 믿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저를 보증해 줄 사람 없기 때문에 격리라는 직업은 돈을 만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회장님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격리들은 돈을 직접 만지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다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 돈을 어떻게 할까 봐 그렇게 걱정이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를 뭘 믿고 이 회사를 맡겨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막 울컥하면서 나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회장님, 제가 이 사무실을 보니까 여기에 컴퓨터 한 대, 전화기 2대밖에 없네요. 제가 그 컴퓨터를 들고 뛰겠습니까? 전화기를 들고 뛰겠습니까? 그거 들고 뛰어서 제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회장님은 꼭 후회할 겁니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오는데 실현당한 사람처럼 눈물이 막 나오면서 막 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막 그렇게 보는 것도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그렇게 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은 진짜 마음이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또 쓰시는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진짜 한 그 면접을 10명이 왔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이 남한에서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저는 대학도 그때는 졸업도 못했을 때인데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기회를 주고 싶다고. 그 사장님 생각하면 또 제가 저번에 같이 일하던 분들한테 이제 사장님하고 지금 연락이 끊겨서 한번 감사하다는 이야기 진짜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저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대요. 잘하든 못하든. 저는 그때 막 진짜 면접 볼 때
저를 믿고 맡겨만 주십시오. 저에게 기회만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막 진짜 절절하게 호소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서 이제 4년을 일했어요. 4년을 일하면서 그 일하는 과정에 이제 그 어느 시민단체에서 북한 이탈 주민 전문 상담사 양성 과정이 딱 뜨는데 그게 슬로건이 너무 제 마음을 잡았어요. 선배가 후배를 도와주는 전문 상담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일하면서 할 수 있는 대학이 이제 사이버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하는 와중에 이런 게 있으니까 아 나도 한번 가서 공부해보자 해서 나 그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 가서 거기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용기가 있고 하면 또 용기 있는 자에게 행운이 온다고. 그쵸, 그쵸. 예, 그거 거의 끝나서 자격증 시험을 봐서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땄는데 통일부에서 이제 공지가 딱 난 거예요. 북한 이탈 주민 전문 상담사 모집 공고 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자격증을 딴 북한 이탈 주민이 22명이었어요. 근데 용기를 가지고 그 이력서 제출한 사람이 5명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래 그냥 뭐 내가 되겠어? 될까? 내가 뭐 될까? 이렇게 하고 안 냈는데 저는 그랬어요. 되면 좋고 안 돼도 솔직히 믿져야 본전이죠. 저는 지금 일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이력서를 냈는데 그 경쟁이 되게 장난이 아니었대요. 근데 서류에 합격된 거예요. 와 그래. 그리고 이제 필기 시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이 나온 게 다 이렇게 주관식으로 예, 막 어떤 사건이 어떤 그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 내가 상담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를 이제 다 쓰는 어떤 기법을 하고 할 것인지 그런 시험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시험 점수는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예. 그리고 또 기다렸죠. 근데 와 완전 필기 시험에서 50명 뽑았는데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와, 네 그래가지고 아 이번에는 면접은 내가 자신 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면접 자신 있다고 들어갔는데 저는 그런 면접을 처음 봤어요. 8명이 쭉 앉아있고 통일부에서 그다음에 이제 상담선 박사님들 앉고 그다음에 회사 이사장님 앉았는데 제 혼자 이렇게 앉았는데 다리가 진짜 거짓말 안 하게 두두두두두 떨리고 그다음에 이빨이 두두두두두 떨리면서 이 옆에 사람들이 뭐 질문하는데 그게 하나도 무슨 말인지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일단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막 행설설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면접을 봤는데 들어가 보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딱 떨어졌을 것 같다 했는데 거기서 30명 중에 7명이 딱 탈북민이었는데 예, 제 이름에 최종 합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지금 그 상담 일을 계속 하시는 네, 건가요? 지금 일한 지 지금 올해 8년 차고요. 지금 7년 동안 일했고 일을 하면서 이제 그 학위 같은 게 일을 하면서 이제 남한 분들하고 선의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은 아니지만 이렇게 남한 분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 탄탄한 그런 대학도 예, 대학도 되게 괜찮은 대학 나오시고 그리고 경력도 만만치 않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사이버 대학을 나와서 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한다는 게 좀 약간 좀 그래 좀 그러니까 마음상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석사 했고요. 석사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서 예, 지금 박사과정까지. 근데 누나가 그분들이랑 더 모자라지 않으신 게 자격증만 해도 20개가 넘으세요. 아니 언제 그렇게 시간이 돼서 자격증까지 따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낮에 6시까지 일하고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3월 14일 날 끝나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강남에 가서 10시까지 또 자격증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 가요. 근데 정말 바쁘고 열심히 사시네요. 예, 그게 행복해요, 저는. 예,
예, 걔하고 그 자격증도 다 제가 상담하는데 필요한 자격증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로 코칭, 그다음에 뭐 디스코라고 진로 그런 그 디스코 성격 검사, MBTI 성격 검사 무슨 이런 그 상담하는데 좀 필요한 그런 거 공부를 또 것들. 예, 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강연하는 거를 좋아해요. 네. 예, 그래서 강연 잘 하려면 또 강사가 갖춰야 될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HRD 강사 자격증 뭐 등등등등 해서 예, 그럼 정말 슬로건대로 지금 선배가 되셔서 후배도 후배들에게 도와주려고. 도움을 주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누나가 선배고 제가 후배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를. 도움을 네. 드려야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지금 책도 쓰신 게 지금 개인 저서를 쓰고 네. 계시다고. 네. 예, 제가 드리밍 포인트라고 이렇게 공조를 냈어요. 그래 이제 9명이서 냈는데 8명은 진짜 한국에서 이제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만큼 다 자리를 잡으시고 참 이렇게 존경하시는 분들이 예, 그런 분들과 함께 책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영광스럽고 그래서 이 드리밍 포인트라는 건 이제 꿈을 가져라. 예, 단 1%의 그 어떤 그 기회가 있으면 꼭 잡아서 나의 한테 진짜 유리한 그런 기회를 만들어라 이런 뜻을 지금 해서 자기계발서 책 중에서 네. 지금 관심 가는 책으로 선정이 예, 됐어요. 제가 어제 선정됐다고 그저께 해야 되나? 인터넷에 계속 뜨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아니 어제 그저께 제가 그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거기에 네. 책이라는 탭이 있잖아요. 그 네. 책 탁 눌렀는데 거기에 이제 요즘 뜨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탭을 뭐 인문학 뭐 역사 이런 거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거기 자기 개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개발 딱 눌렀는데 드리밍 포인트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책- 저 행복했어요. 책 제목은 드리밍 포인트고 네. 필명이 무료. 무련. 네. 네. 무성한 연꽃이라는 뜻이라고. 네, 그냥 네. 필명으로 그냥 예, 제 이름으로 또 좀 그래서 예, 무련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나가고 이 책은 지금 출판이 되어 있는 책이고 네. 개인 저서는 지금 쓰고 네, 계신 지금 거죠. 한 절반 정도 썼어요. 네. 아, 얼른 출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출판되면 꼭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그리고 봉사활동 네. 다니신다 했는데 아. 어떤 봉사활동 저는 다니시는지. 그 참예울이라고 참예울. 네, 그 봉사 활동인데 그게 이제 그 노래와 춤 그리고 이런 그 사회 이런 거로 해서 이렇게 장애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어르신들 그런 요양원 뭐 이런 데 다니면서 그 다 우울한 기분 속에서 또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기분도 돋궈주고 힐링도 시키는 아이고. 그런 자원봉사인데 너무 좋네요. 저는 거기서 이제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인터넷 방송으로 이제 통일 TV라는 그런 게 한 1년 하다가 그게 그 스르시 없어졌는데 그 유스트림이라는 데서 그런 방송을 한 1년을 이렇게 사회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해서 이 봉사할 때 제가 이제 그 다른 분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도 사회에 또 하고 가끔 가다가 북한 노래 불러달라면 노래는 참 노래도 못하거든요. 목소리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뭐 노래도 좀 해드리고 그런 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앞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일 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저는 그 저희 미래 꿈이 그 통일 한국에서 저희 고향 함흥이잖아요. 함흥에 가서 이제 평생 교육원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아직까지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저처럼 정말 아는 게 없고 이런 분들한테 저는 그런 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 것도 이제 목표가 이제 교수를 제가 북한에 가서 그런 교육을 하려면 한국에서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경험을 하려면 그 교수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근데 또
박사가 저기 교수 되는 그 길이 꼭 박사하기가 네.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뿐만 아니라 또 이제 논문도 여러 많이 써야 가지가 되고 필요하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교수 경험을 위해서 통일 한국에서 또 그런 아이들과 또 어른 성인들도 또 정말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지금까지 잡혀 있다 보니까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그분들한테 정말 새로운 교육을. 그런 교육을 하고 싶고 해서 지금 앞으로 그 제 목표를 가지고 그 길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또 그래서 종종 저희- 저를 잘 가르쳐 주세요. 네, 탈북 선배로서 같습니다. 네, 혹시 이 후배인들을. 방송을 보고 있을 탈북자분들에게 탈북 후배들에게 네.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아 여기서. 저희 우리 그 탈북민들은 생각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나하고 살았던 사회하고 완전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정착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바로 또 이렇게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그쵸.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포기를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정말 살만한 사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포기는 네. 배추 셀 때나 그래서 씁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좌우명은 초심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거든요. 그래서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내가 한국 왔을 때 어떻게 왔어요? 정말 어렵게 왔잖아요. 그거를 잊지 말고 대한민국도 살만한 사회이고 또 나도 정말 감사함을 가지고 살면 이 대한민국에서는 꼭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생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탈북민들을 생각하면 한국은 나를 무시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용기 있는 자에게는 꼭 기회가 오고 기회가 오는 것을 꼭 진짜 잡으면 행운은 꼭 따라오거든요. 그거를 잊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탈북 후배뿐만 아니라 인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셨네요. 모든 사람에게 이제 해당되는 말이네요. 네. 정말. 네. 오늘 이렇게 탈북 스토리 쭉 얘기해 주셨는데 출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떠세요?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13년이거든요. 네. 13년 동안 저의 이야기를 진짜 속 터놓고 누구한테 이렇게 진짜 오늘처럼 장장 네, 이야기 해본 적이 아, 없어요. 예. 그 또 이야기 하려고 해도 또 항상 또 어떤 그런 부딪힘이 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또 좀 속 시원하게 또 제 개인의 뭐 그런 프라이버시보다도 또 눈물까지 막 눈물 나오고 하니까 속이 더 시원해졌고 그리고 저는 항상 트라우마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정말 아이도 낳을 수 없는 여자이고 또 나는 엄마 자격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거에 항상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그거를 이제 진짜 눈물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저희 속에 거를 이렇게 끄집어낸 그런 후련함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항상 갇혀있던 그게 좀 어느 만큼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네. 누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웅어리들이 네. 풀어져서 좀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김정원님의 이야기 이렇게 들었고요. 저희 탈탈탈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산 가족 찾기 또는 북한에서 있던 고향 친구 찾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나TV 제작진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현 씨도 나와주셔서 아이고, 정말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예. 네. 오늘 탈탈탈 30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 31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